그런데 이렇게 중장기 국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공급을 보호해 줄 만한 수요가 사실상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거시경제의 흐름에 맞서지 마라. 미국 정부의 뜻에 맞서지 마라. 이게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암호화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거시경제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에서 중요한 이슈를 분석하고 세 번째로 주요 암호화폐 뉴스와 네 번째 암호화폐 이슈 분석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게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자산 가격,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할 것 없이 이런 건 모두 다 거시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거시경제 흐름에 맞추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들은 투자에 나서지 않고 이게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반전이 돼서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그들은 그때 비로소 이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2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거시경제의 흐름에 맞서지 마라. 두 번째는 미국 정부의 뜻에 맞서지 마라. 라는 이러한 두 가지 큰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시경제하고 흐름을 반대로 가는 투자를 그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면 개미들 역시 시장에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암호화폐 흐름 역시 거시경제 흐름과 동행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암호화폐 뉴스를 보기 전에 그 주일에 있었던 거시경제 흐름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측치에 부합하는 2.7%가 나왔습니다. 즉 예측치와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안도의 한숨을 졌는데 2.7%라는 수치는 이게 지난달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간 석 달 동안 개인 소비 지출이 계속 늘어서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늘지는 않고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는 게 이제 한편의 위안이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근원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지금 근원 소비 지출 역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측치와 부합하는 2.8%가 나왔습니다. 지난 넉 달간 이게 동일한 수치입니다.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그들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장에서 조금 더 안도하게 된 이유는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로 봤을 때 좀 전에 보셨던 거는 이제 전년 대비고, 이번에는 지난달과 대비된 수치를 봤을 때는 예측치 0.3%보다 살짝 낮은 0.2%가 나와서 시장이 안도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난달과 지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0.3%씩 오르던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4월 달에는 0.2%만 오름으로써 이게 이제 약간 둔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여기서 투자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희망의 요소를 봤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살짝 낮아졌다는 건 앞으로 잘하면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다음 달 정도 되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희망을 본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이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헤드라인 추이가 높았을 땐 7%가 넘었던 게 지금은 3% 밑으로 떨어져 있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저기에 코어라고 쓰여진 저 청색
그래프도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두 그래프가 다 하향 추세로 있다가 특히 헤드라인 같은 게 지난 석 달 동안 살짝 고개를 쳐들면 긴장하게 만들었었는데 다음 달 정도 되면 이 헤드라인이나 코어나 이게 살짝 하향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 모든 게 농축되어 있는 게 한마디로 시중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시중금리의 대표금리입니다. 이 PCE가 발표된 직후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금리가 하향 추세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619였던 게 이 발표되고 나서 4.5 정도로 지금 떨어져서 지금 안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물 금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모든 거시경제 흐름은 이 10년물 시중금리로 규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표를 다 보지 않아도 이 10년물 금리 추이만 봐도 지금은 거시경제 흐름이 좀 안정세로 들어갔구나. 즉 그 얘기는 자산 가격이 주식이건 채권이건 암호화폐건 같이 안정세 내지 호조세로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0년물 시중금리가 자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위로 향하면 자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물 비트코인 ETF의 흐름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옛날처럼 매입이나 매도가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시장이 지금 숨 죽이고 있는 모습으로 계속 매입 매도, 즉 유입량과 유출량은 그렇게 크지 않는 가운데 지금은 그 하향 안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4일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출액보다는 유입액이 많은 그런 시장 형태를 보임으로써 가격 등락은 크지 않지만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지금은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준이 CPI보다 PC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개인 소비지출, 곧 PC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비자 행태 변화를 반영하는 PC 물가지수가 더 정확한 인플레이션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CPI는 노동부가 발표하고 PC는 상무부가 발표합니다. 그리고 CPI는 매달 10일 내지 13일경에 발표를 하는 데 비해서 PC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발표를 합니다. 이 두 지수의 가장 큰 차이는 지수 내 구성 품목의 가중치에 있습니다. CPI의 품목별 가격 가중치는 연간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각 품목에 얼마만큼 지출했느냐에 답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에 PC 가격지수의 가중치는 실제 상무부 자료를 통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PCE의 차이점을 지금 밑에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CPI 바스켓은 2년마다 바꾸는 데 비해서 개인 소비 지출 PC 바스켓은 매 분기에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PC가 CP보다는 가장 최근의 통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연준도 PC를 통화정책의 중거로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PC가 품목 범위도 더 넓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실제 체감 지수에 이게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 GDP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를 바라볼 지수로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CP에 비해서 이 개인 소비 지출은 지표 면에서 특히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적에는 이 PC, 그 중에서도 근원 PC를 중고로 삼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PC의 또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가중치가 틀리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 같은 경우 CPI에는 이게 30% 이상의 가중치를 갖고 있는데 비해서 PC는 이게 한 17% 정도의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한 품목이 PC에서 가중치가 다르고, 게다가 PC는 매 분기마다 이 품목을 조정함으로써 가장 근접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연준이 PC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CPI와 PC 지수 수준 추이를 보여주는 이 그래프인데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두 지수를 들여다보면 대략 CPI가 PC보다 1.1% 정도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치가 조금씩 좁혀지는 그러한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로 미루 다음 달 CPI가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미국채 10년물 움직임에 주목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잠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 미국 국채 발행 계획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단기 국채와 중장기 국채 발행 비중이 단기 국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단기 국채가 86% 발행됐고 중장기 국채는 14%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미국같이 큰 나라가 단기 국채라는 건 1개월, 3개월, 6개월물이 주로 주거든요. 결국 급전을 빌려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꼴이 됐기 때문에 국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특히 미국의 신뢰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앞으로는 중장기 국채 비중을 늘려라라는 게 많은 질타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금융권의 단기 유동성이 굉장히 고갈되고 있어서 이제는 단기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해도 시장에서 그거를 소화해 줄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도 올해는 단기 국채와 중장기 국채 발행 비중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단기 국채를 25% 발행하고 중장기 국채를 75%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옆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중장기 국채 발행 비중이 평균 23%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중장기 국채 중에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가장 증가율이 낮습니다. 29%, 37%, 28% 그렇게 높은 데 비해서 10년물은 10%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정부는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잔뜩 긴장하고 있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장기 국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공급을 소화해 줄 만한 수요가 사실상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연준의 입장에서는 긴축을 하면서도 그간 단기 국채나 중기 국채는 계속 시중에 팔아서 시중의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긴축을 시행했지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 국채는 오히려 시장에서 사들였습니다. 이 얘기는 장기 국채는 시장의 수요가 부족하니까 이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 연준도 다른 국채는 시장에 팔지만 장기 국채만큼은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도 지금 장기 국채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무부는 이번에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5월 달 말부터 바이백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장기국채 일부를 시중에서 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를 좀 하겠다는 얘기고, 동시에 연준도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이라도 긴축을 완화하겠다고 지난 FOM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를 월 600억 달러씩 시중에 팔던 거를
이 양을 250억 달러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서 국채의 그 응찰률이 약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응착률이 한 2.5배 이상은 돼야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2.5배 이하를 약간 밑돌므로서 응찰률이 약세 조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 재무부는 3분기에 들어서는 바이백 금액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준 역시 대선을 앞둔 3분기에는 긴축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제는 11월 대선 이후입니다. 즉 대선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시장 관리를 하려고 재무부와 연준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시장을 관리하겠지만 대선 이후에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잘못하면은 채권 시장 자체 관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국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셔서 이 국채 시장의 10년물 금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산 가격, 즉 암호화폐 투자에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